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3일 여의도 너머의 닭간다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의도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여의도몰의 판매량에 제가 약간 민감하다 보니까 여의도몰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수들의 최종일 정치 해보쇼 닭간다. 저희 10시 반에 라이브로 매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약간 좀 게스트분들이 약간 좀 기빨리는 분들이 오늘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랄까요. 제가 오늘 과연 말을 좀 할 수 있을까,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이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수조 국민의힘 우리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경선 개혁신당 조직부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세 분 틈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닭간다가 아니라 거의 뭐 사우나 토크쇼, 약간 찜질방 토크쇼 느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세 분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살짝 한 20% 정도는 기가 빨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분들이 조금 대화를 한 5분만 해도 기가 빨리는 분들인데 방송 20분 전에 오셨더라고요.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약간 토크를 하시면서 저는 잠자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아로마 향 같은 거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화한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화한 느낌 나서 약간 잠도 깨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향이 지금도 목 뒤에서 나고 있는데 그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바른 손을 눈을 비벼가지고 실명 내는 줄 알았어요 방금. 네, 여기 이거 제품 소개에도 눈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했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미리 말씀을.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짜 눈을 감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싱크대를 찾아가지고 세수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분들과 함께 오늘도 안전하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여의도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오늘 오전 온도가 2도, 2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날씨였는데 추운 만큼 또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 바로 과메기. 맛있겠다. 요때 철이죠. 과메기. 또 추워지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과메기. 저도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과메기 철마다 빼먹지 않고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요 과메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분하지 않은 가격 35,900원에 여러분들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첫 과메기 햇 과메기라고 하죠. 갓잡은 이제 이 생선을 뭐라고 하죠? 이 꽁치? 생선, 꽁치? 꽁치가 아니라 청어 아닌가? 청어. 그죠? 근데 청어인데 이제 청어가 비싸니까 꽁치로도 많이. 그죠? 꽁치로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 과메기를 저희가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요 정도 지금 앞에 나가고 있죠. 요 앞에 보이는 이 과메기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35,900원에 보내드리는데 사실 이제 과메기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초장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다음에 쪽파 있어야 되죠. 네. 마늘고추 당연히 있어야 되지. 김도 있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다 챙겨 먹으려면 사실 귀찮은데 그거를 저희가 한 방에 다 요 한 세트만 사셔가지고 그냥 캠핑 가셔가지고 그냥 드셔도 되고 어디 친구분들과 어디 가서 저기 뭐 피크닉 가가지고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 과메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몰에서 여러분들 이거 주문하실 수가 있는데 저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여의도몰에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의도몰에서 주문하실 때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십시오. 회원가입 하신 분들을 저희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은 그 주문 관련 정보 아니면 이게 제품 관련 정보 같은 것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원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은 다양한 이벤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혜택을 좀 받아보시려면은 회원 가입이 필요하니까 많이 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해봤는데 정말 쉽습니다.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정도만 입력하면 바로 가입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빨리는 시간. 그 제가 광고를 좀 준비했습니다. 광고를 준비했어요? 네, 과메기 광고. 과메기 광고 어떻게? 네. 지금 뭐 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과메기를 한다고 해서 아니 제가 오늘 주제 보시고 네.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지금 아니에요. 그러신 건가? 오늘 할 말도 많죠. 너무 그래요? 많습니다. 오늘 네. 많이 공격을 받으실 것 오늘, 같은데. 네, 할 게 많고 네, 어떻게? 사실 지난번에 네. 제가 여기서 귤을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이제 귤은 주문했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그래서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또 맥반석 계란도 있더라고요. 네. 계란을 또 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대요. 네. 그래서 또 사서 또 주변에 나눠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 홈페이지를 가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메기 오늘 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과메기를 그렇게 좀 즐겨서 먹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접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네. 예, 그런데 그래서 근데 과메기가 뭐가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왜 좋은 거지? 저는 약간 검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과메기 자체가 바다의 보약, 그렇지. 겨울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한 입 넣어서 먹으면 약간 바다 향이 나는 느낌? 바다에 있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과메기 자체가 그 오메가3, 비타민 D, 단백질, 좋다. 타우린이 풍부해서 홈쇼핑 하려나 봐.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딱이라고 하는 겨울의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쌈을 싸서 먹어도 너무 좋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샐러드나 그렇지. 그런 데에 넣어도 되고 잘하네. 에어프라이에 살짝 구우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맛이 난다고 합니다. 좋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귤은 지인분들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가족과 먹어라 드셔라 했는데 과메기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님께 선물하면 어떨까? 그렇지. 네, 싶습니다. 이렇게 네. 찬바람이 슬슬 불 때 가족들이랑 둘러 앉아서 과메기 한 점 먹으면서 겨울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메기 탁 안에다 놓고 가족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소주 한 잔 착 먹으면서 그죠? 네. 거기서 이제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네. 그때는 그냥 조심스럽게. 과메기 막 날아다녀요. 김 날아다니고 막. 과메기. 저희가 그 10마리를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말리니까 20쪽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이 가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풍성하게 한 개 과메기 파티 할 수 있는 양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제 날이 추워지면은 이 사람의 몸에도 약간 기름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생선의 기름기 요게 굉장히 또 이 몸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과메기의 이 기름진 맛을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주문 힘드시면은 저희가 전화로도 받고 있으니까 1551-5280 전화 주문 주시면은 편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해 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펙 행사가 이제 공식 행사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기 대해서 양 당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당연히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시고 또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당연히 성과 없이 좀 요란한 빈수레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제 분명한 평가가 이렇게 나뉘던데 이 세 분께서는 에이펙에 대한 행사 점수를 주자면 어떻게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수조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이제 화려한 에이펙의 그 이제 막은 이제 내렸고 네. 이제 어떤 진실과 어떤 실익을 이제 채점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점수를 매겨야 할 이 시험지가 없어요. 네. 뭘 보고 매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이 지금 없는 거죠. 뭔가 뭐 MOU 각서라든지 팩트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합의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 몇 점을 줘야 될지 좀 채점지가 지금 시험지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이 사실 뭐 지정학적 위치나 그런 거를 따졌을 때 대중 또 대미 어렵습니다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될 것들이 있었죠.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이 3,500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음에 대중 외교에 있어서는 뭐 서해안에 있었던 뭐 불법 구조물이라든지 한한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받아와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됐는지 도대체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지금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사실 지금 한번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예전 7월에 한번 이 협상에 있어서 협의문이 없었을 때 협의문이 없을 만큼 너무 잘 된 협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것이 아닌 게 도루묵이 됐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재명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못 믿으시는 거예요. 합의문이 안 나왔으면. 그래서 너네들끼리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뭐냐 좀 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점수를 매기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시기가 좀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그 이경선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은 그들만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봐요. 과연 이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국민들의 관점에서 또 봐야 된다고 저희 당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용적이고 성장과 기후 정의 이렇게 테마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2005년에 저희가 주최국이 됐다가 이제 20년 만인 이번에 2025년에 이제 주최국이 돼서 이제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기업 중심의 의제로만 너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군망보다는 시민망으로 복원이 돼야 될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노동이나 환경, 그다음에 청년 스타트업,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대한 성장 의지에 대한 제한이 앞으로는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점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없이 큰 탈 없이 됐기 때문에 뭐 점수를 굳이 준다면 이제 손수조 위원장님 말대로 신문제에 대한 문항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뭐 별 탈 없이 끝났기 때문에 뭐 준다면 이제 50점 정도만 보고 추후를 지켜봐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의제를 좀 던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기후 정의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하는 우리 디지털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윤리 이런 키워드로 좀 갔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 아젠다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향후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질문지 저희가 물음을 보니까 이제 관세 협상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때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젠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었다. 공군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그것에만 집착을 했다. 시민망에 대한 생각은 없고 국민이 여기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제 의제는 없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채점을 한다면 5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안전하게 별 탈 없이 큰 무리 없이 됐는데 이제 조금 이따 관세 이야기 나올 텐데 이제 알맹이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별 탈 없이 진행이 됐다고는 본다. 50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중간 정도는 했다.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인혜 의원? 네,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 108점.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108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108점은 뭐예요? 8점 플러스는 뭐예요? 네, 그 김건희 여사님께서 항상 5자를 좋아하셔서 뭐 10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시던데 저는 8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8을 더해서 100점에 8점. 그래서 108점. 네, 사심으로 이제 했는데요. 뭐 약간 이건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였고 실제로 에이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서 안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한지, 동북아 안보에 왜 그게 효용성이 있는 건지를 또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고요. 거기에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K푸드, K의상, 뭐 K화장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문화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사람을 잡았습니다. 시진핑이랑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렇게 까다로운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지도자들에게 정말 맞춤 선물, 맞춤 어떤 그런 의전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손수정 위원장께서 뭐 계약서 얘기, 뭐 합의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외교사 안에서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외교는요, 기본적인 그 구조 자체가 신뢰입니다. 해외 정상들과 해외 국가들과의 그 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형성하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만날 때마다 계약서 쓰고 합의문 쓰자고 하면 만나겠습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런 논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번 같은 경우는 중견국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브릿지의 역할을 잘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잘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한국에 방문할 때 파란색 넥타이를 맸고요.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제 푸른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대한민국의 푸른색 그리고 대한민국의 푸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성과를 말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정말 저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이 부분의 자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에이펙 자체가 저는 외교의 바이블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굉장히 짧은 시간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인데 뭐 거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 뭐 방문을 하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동선 그리고 하나의 시선 그리고 그 정말 손길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53%로 소폭 상승이 됐죠. 51.2%에서 1.8% 정도가 오른 53%.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에이펙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이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약간 신뢰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실용 외교를 했다. 이 실용 외교가 통했다라고 자찬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서를 계속 공개하라. 합의문 어딨냐? 문서를 계속 공개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문서를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이제 계속 미심쩍어서 그런 건가요? 아까 이제 외교 말씀하시면서 신뢰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신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일이고 이 어떤 휴민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 뭔가 관세 협상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 협상의 내용은 그 활용 정점은 결국 문서입니다. 문서가 없는 이 외교의 핵심은 이제 저는 안고 없는 뭐 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기 때문에 문서로 드러난 것이 아니면 이건 협상이 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는 3,500불에 대해서 연 200불씩 뭐 이렇게 갚는 걸로 할부를 했고 뭐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자마자 지금 9,500이라고 다른 숫자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 트위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3,500 했잖아. 아니야? 9,000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외교를 했다. 협상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의 다음에는 이제 협상문이 나왔고요. 일본과도 협상문이 나왔습니다. 도장 다 찍고 사인 다 하고 공동 그 선언하고 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관세협상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타결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 이상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이 그래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합의문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고 하는데 당연히 협상 후에는 협의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뭐 지금 이제 지지율 방금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이 지지율의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이건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에이펙이 잘 돼서 올랐고 뭐 부동산이 잘못돼서 내렸고 이거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래서 지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에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이 향방에 대해서 가장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관세는 지금 15%가 됐는데 그럼 철강은? 그럼 반도체는? 그리고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지금 개방을 막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100% 완전 개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다른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팩트시트를 보자는 것이고 애무의 각서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뭐 협의한 거에 대해서 아직 뭐 협의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영상으로 나오는 모습만 봤을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잘 외교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하하호호하면서 이렇게 같이 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뭐 오랜만에 아니죠 처음이죠 거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좀 많이 가는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문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기는 좋았다. 그냥 국민 입장으로서는 보기는 좋았다라는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자분께서 점수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기는 좋았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50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익보다는 현재 원칙과 투명함이 절차가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손수조 위원장님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건 밀실형으로 협상이 평가된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뭐 아니다라고 아마 반박하실 거예요, 여당에서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밀실형 협상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합의의 근접이에요. 지금 합의의 근접까지 갔고 다음에 타결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서명에 대한 이행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나 세부적인 안건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공개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개가 돼야 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협상 과제인 것이지. 그렇지. 이걸 뭐 밀실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마약 거래하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가 이제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합의에 근접해 있다 정도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떠한 게 전혀 타결된 것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이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도 했잖아요. 이건 즉 말하면 국민의 세금이고 외환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더욱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동맹이면은 이거에 따라서 첫 번째도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투명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익이 장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발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또 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이따 이제 핵 잠수함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게 어떠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게 단기가 아니고 장기잖아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투명히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 즉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실익보다는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공공성을 더 중시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저희가 협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자 우리 국민들을 바람은 저희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외교가 됐든 경제가 됐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이제는 공공에 대한 말씀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고 이번에 정권도 창출하셨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투명하게 공공을 중시해서 이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잘 됐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 근접에 왔으니 이제 더 타결에 있어서 어떠한 게 피해를 하고 이행 각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했고 이행까지 했다. 네. 거기까지는 정말 투명하게 진행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마주보고 웃고 선물 교환해서 그게 잘 됐다고 평가해서 제지도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국민이 봤을 때는 그동안 저희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동안 미디어에서 싸우는 모습만 봤어요. 근데 이제 외교의 모습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경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좀 하자라는 마음의 표를 주신 거지 잘했다 해서 저는 표를 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이제 협의문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죠. 또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몇 번 못 받아봐야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쓰고 정확한 각서와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또 돈을 빌려주는 이게 또 약간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약간 신뢰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협의문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밀실 협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에이펙 행사에 참석도 안 했어요. 네, 분명히 외교부에서 초청도 했는데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은 행사에 저는 그렇습니다. 의무는 행사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투명성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외교는 공개하는 것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해 관계자의 보호도 저는 투명성의 일부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역이나 관세 같은 경우는 기업, 농어민,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협상 내용을 섣불리 공개했을 때 특정 업종에게는 선제 정보 공개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왜곡이나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협상 내용을 조율하고 단계별로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오히려 올바른 공정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투명성 같은 경우는 절차가 공정한 게 중요한 거고요. 절차가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용을 유출하는 거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에이펙 협상에서 뭐 참여국의 서명 절차 그리고 합의문 채택 과정, 의장국 관리 프로세스 등이 다 공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가 공개되었고 기록되었고 국제감시 기준에 따라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따라서는 저는 성과는 조용히 드러날 수 있고 이런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린 대로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그 여론조사의 응답자 등의 다수가 이번 외교 성과가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전 지지율로 보진 않고요. 한국이 다시 중심이 됐다. 중견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리얼미터에서 발견한 것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등 실용 외교 성과, 코스피 4천 돌파, 그리고 3분기에 GDP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의 체감을, 그 경제의 체감을 하는 건데 거기서도 올라갔었다. 그래서 이게 뭐 보여주기 쇼가 아니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나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실무 외교, 실무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의 언어를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정쟁의 요소로 삼는 것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진보 보수의 날개로 납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요.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건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국익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국익은 똑같거든요.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이펙 행사에도 참여하고 와서 정상들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기회 가졌으면 국민의힘에도 차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오히려 저는 그걸 묻고 싶네요. 그래서 합의문은 언제 나온다고요? 합의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거를 뭐 한 번에 공개를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당 사안별로 산업별로 정부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저는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났군요. 예, 그 투디오님께서 이번 에이펙은 GD랑 차은우가 한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외교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투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세부 사항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부 사항에서 기업은 기업의 대표 뭐 쪽에서나 이 관계되는 부서나 그 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떠한 답변을 받았다 정도는 저희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 공개가 원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서 정상들 와서 악수하고 선물 주고받고 또 성황리에 잘 끝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투명성을 말씀드린 거지 외교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과정에 대한 뭐 디테일은 아니어도 큰 워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이니까. 네네네. 우리가 정책을 다 세부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큰 헤드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과 그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투명성을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 에이펙에서 했던 합의문 같은 경우에를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에이펙 전체 회의에서 했던 내용들은 전부 네. 공개가 다 됩니다. 나왔죠. 이게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의 그런 규칙이고요. 네. 그런 것들은 아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국제 합의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강제력이 있진 않죠. 우리가 유엔 같은 경우도 가장 비판을 받는 이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유엔에서 우리가 뭐 가입하고 어떤 내용을 해도 유엔에서 결정한 걸 사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강제력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에이펙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제가 이번 에이펙 통해서 과거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역사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봤는데 사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가장 큰 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경제도 잡고 저는 동북아 안보까지도 평화까지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 5년, 10년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벌써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자유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모두가 FTA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고요. 지금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제는 보호무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변화하고 급변하는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약속 또한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합의문 자체가 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뭐 집을 하나 매매하는데도 전세 계약서도 쓰고 계약서를 다 쓰는 건데 그렇게 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그냥 하하호호하고 서로 신뢰 있다고 뭐 집을 빌려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 사전에 어떤 실무자들의 어떤 비밀리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라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협상의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협상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상문이 빠지고 얘기가 되는 것은 전혀 이것은 매듭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아니 그럼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은 바보라 가지고 협상문이 지금 다 나왔습니까? 우리만 지금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래서 관세 협상을 그래서 어떻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약 5% 정도만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2,00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그럼 한 60%를 지금 현금을 어쨌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데 이마저도 3,500억 달러가 아니라 트럼프는 자기 트위터에다가 9,000억, 6,500억 달러 플러스 3,500 거의 9,000억 달러의 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쓰든 우리가 집을 매매하든 뭘 하든 계약서가 있는 것인데 그 계약서에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뭐 월세는 언제 내고 날짜 명시하고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팩트시트와 이 합의문이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뭐 이행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서로 물밑에서 협상하고 이러는 그 사전 단계인 거죠. 근데 지금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것은 협의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의 숫자가 안 맞고 어떻게 이거를 뭐 먼슬리 뭐 애뉴얼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플러스 끼워 넣기 팔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도 뭐 국회 비준도 안 받고 뭐 이제 특별법을 만들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꾸 숨기려 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투명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합의문이 필요한 것이고 팩트시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 있어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예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제 2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에이펙 그 얘기는 저희가 합의문 나오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걸로 네, 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또 구별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구별해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가요? 에이펙 관련해서는 그 21개 회원 그 경제체가 채택한 그 공동 선언문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의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그 3대 우선 순위를 담고 뭐 문화, 창조 산업 공동 성명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 협의문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재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중 회담, 또 한미 회담을 했잖아요. 이제 아마 그 분야에서 이제 공개된 페이퍼가 왜 없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 공개하라 이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외교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쟁의 요소로 이용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신뢰를 말씀드린 게 손수조 의원님 뭐 집계약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외교에서 경제 협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줘. 이렇게 계산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고요. 거기 안에서의 신뢰가 형성이 돼 있고 그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절차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사실은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더 필요하면 뭐 미국 쪽에서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어떤 방향에서 조금 더 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예 확정을 하는 순간 사실 우리 계약하는 거 뭐예요? 계약하는 사람 다시는 안 보는 사람입니다. 집 계약하는 사람이요. 저 평생 한 번 계약하고 본 적 없습니다. 에이펙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계속 봐야 하는 관계고요. 이 관계들의 상황에서 그런 물건을 사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거래의 마인드로 접하면 안 되고요. 이건 관세 협상이 비즈니스죠. 당연히 비즈니스죠. 관세 협상을 하는데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 숫자가 안 아니 나오니까. 여야가 계속 말싸움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이건 말싸움이 아니라.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뭐 서로 의견들이 같은 말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커버하고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시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함께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저희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서로. 그럼 되는 것이지 지금 나오지 않는 합의문을 가지고 다 됐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대체 뭔데? 라고 계속 참석도 하지 않으시고 물음을 묻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나오면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여기까지 함께 하면 됩니다. 깃발리는 네. 중입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죠. 예.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행사를 굉장히 잘 치렀다고 생각해서 지금 약간 기가 산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민주당 분위기가 좀 그래서 좀 좋은 것 아니요,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 사실 저는 학부 때부터 국제관계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국제관계를 전공을 했고 그렇다면 이런 국제관계에서 외교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외국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말이 다르고 언어가 알겠습니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해결하는 게 좀 네.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데이비드 팡님께서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한다 이경선 다른 패널 분들도 힘내서 구독자 4만 명을 향해서 고고라고 이렇게 메시지 고고.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런 응원들이 저희가 힘 나는데 굉장히 큰 밤 역할을 합니다. 그 돈 쓰신 김에 이거 과메기도 좀 주문해서 드시면 또 좋지 않을까. 네, 과메기 부모님께 꼭 오늘 하나 배송 하나 딱 해드리면 너무 감동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부터 굉장히 쌀쌀해졌잖아요. 오늘 민주당 아주 기가 아주 살았어. 아주 뭐 아니 이합전에 줄 몇 박스 사셨습니까? 좋아요. 저 사실 개수는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는 네. 좀 샀는데요. 좀 많이 사셨어요? 과메기 좀 많이. 네, 과메기죠. 쓰시죠. 아, 네. 에이펙에 과메기 올렸어야 됐나 봐. 아,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네. 이번 주제도 과연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대장동 계약비리 개발비리 의혹 사건이 있었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주요 피의자들 모두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서 이달 안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 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계속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만배 대주주 화천대유 대주주는 지금 징역 8년, 추징금은 428억 이렇게 크게 받았고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에 추징금 8억 1천만 원 이렇게 많은 이렇게 5명의 주요 인물들이 징역 4년, 5년, 6년, 8년 이렇게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재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판결은 이제 그야말로 결국 이재명 유죄다 이렇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내가 설계했다라고 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 판결에서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결국은 당시 성남시장의 수뇌부가 결정을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남시 이번 이 대장동 개발을 했던 수뇌부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제 개발 모델을 설계를 하고 인허가 도장으로 도장 찍어주고 했던 사람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지 못하게 이 모든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는
아마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재판의 결과는 그러니까 곧 이재명 유죄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재판이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이 급합니다. 다급해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지금 뭐 이번 달이라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등 또 배임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등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물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한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유죄에 대한 그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때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 84조에 의해서만 해도 대통령은 재판받지 않는다고 했었고 재판을 받을 일이 없는데 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며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며 유죄 취지하기 판송했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막 불러서 이렇게 조리돌림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일도 늦다 오늘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전법으로 바꾸면은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어의 표현의 프레임의 차이죠. 프레임의 차이 아닐까요? 어찌됐든 그렇게나 저렇게나 저희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봐요. 네. 이건 분명히. 그래서 지금 판결에 보면 저는 판결에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책임 있는 권력에 대한 요구잖아요. 네. 근데 판결문에서도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 표현을 근거로 해서 특혜 받은 자는 있는데 준자가 누구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준자가 누구겠습니까? 왜 준자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 중지법을 강행을 할까요? 그걸 한번 단어를 되짚어 보면 네. 거기에 다 누가 주인공인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장난들을 여야가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간단해요. 책임 있는 정치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재판 중지법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거 그렇게 법치주의까지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법 위에 선 정치가 아니라 법 앞에 선 정치를 강조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는 다 사라지고 법 위에 선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으신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실 필요가 있으신지 저는 정말 대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혜받은 자가 있으니 준자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이번 재판에 대해서 중지를 한 것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번에 그 재판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판결문을 봤습니다. 예. 판결문이 거의 뭐 한 2시간 넘게 읽을 정도로 판결문이 내용이 길었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모르는 상태여서 라는 워딩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그 뇌물을 받았던 것도 유동규가 개인이 받은 것인데 이것을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다면 너도 이게 뭐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자꾸 찾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당의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아까 우리가 판결 내용문을 보면 유동규랑 이제 그 관련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그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요 더 받았어요. 네. 김만배도 7년인가 받았는데 뭐 8년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조금 감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은 검찰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뇌물을 받고 나눠먹기를 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일 때 이 정책을 뭐 설계했다. 손수정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인데 당시에 그 2014년인가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들 그리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건축업자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집을 지었을 때 분양이 다 될 것인가 그리고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나라님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리스크를 전부 다 건설업자가 질 수 있게 만들고 이 구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그냥 일상적으로 루틴한 업무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이거 자체를 계속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 자체,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연결을 자꾸 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의 결과로 사법부가 낼 거고요. 왜 사법부가 재판하고 사법부가 결과를 내는데 자꾸 국민의힘이 이래라 저래라 죄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그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게 죄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간 사업이고요. 우리 저 보시면 아시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다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뇌부라고 했잖아요. 성남시 수뇌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뇌부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인 거고 사업 설계에서부터 승인 과정을 다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은 사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업이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업체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했다는 건가요? 인허가를 다? 아니요, 그 유동규 그러니까 본부장이 한 거죠. 아니지. 재판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판결문에. 수뇌부가 아니잖아요. 그분도 왜 판결문에 보고를 안 나와 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말이 안 판결문에 되는 뭐라고 거죠. 나와 판결문에도 있냐면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네. 유동규는 중간책이라는 거예요. 유동규가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수뇌부가 누구냐? 뭐 이제 혹자는 이러더라고요. 성은 수, 이름은 내부. 그죠. 수뇌부라는 사람이 아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뭐 이런 저희 얘기도 대변인께서 나오는데. 쓰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의 판결이 지금 배임죄 그렇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될 공익을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지금 배임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어그러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민간업자가 정말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이고 그것을 설계한 자가 성남시의 당시 수뇌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판결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배임죄 없애지죠. 그럼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 판결받은 이 사람들 다 면소 판결 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죄 없애주겠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법을 손안에 주무르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입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라는 것을 형해화시키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지금 부랴부랴 이제 이루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정안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정 안정 정말 이루시고 싶으면 나가서 재판 받아서 무죄 받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죠. 정말 국정 안정을 원하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무죄가 떳떳하다면 재판부 만세 부르고 나가서 재판 받고 무죄 받고 오면 그쵸. 됩니다. 그럼 국정 안정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법 앞에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왜 뒤로 숨으려고 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민간업자에게는 유죄가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 승인권자는 지금 어떠한 조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최종 승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됐겠습니까? 실무 책임자들이 지금 유죄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법 뒤로만 숨고 계시고 주변에서는 그걸 감추려고 하니 지금 재판 중지법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논리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말싸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법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을 하셨던 그 다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투명 공개해서 당당하시면 나와서 절차상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절차상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분명히 사인하셨을 겁니다. 그거 공개하시면 되고요. 이제 말씀하시면 재판부가 됩니다. 했던 그 판결문 내용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 측의 수익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공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배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던 정황은 없으며 정책적 방향 설정의 수준에서 사업 방식을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게 없죠. 이거는 저는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고의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뭐 고의성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개입을 했느냐, 인본부를 했느냐 이건데요. 사실 그 부분은 어디에서도 저는 제가 사실 일부러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 여기서 한번 죄를 찾아보자. 아무리 찾아도 있을 수 없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검찰이 없는 사실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검찰을 추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의원님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세세하게 당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했어, 보고 받았어. 이 서명이 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다니까. 인허가에 대한 절차상 단계 승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로 가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지금 모든 관계자들이 아니 네. 지금 자꾸 그렇게 그분들도 거기 내면은 그거죠. 건 바이 건으로 서명을 했냐를 따지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장이 건 바이 건으로 합니까? 통합적으로 보고를 할 때 어떠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사인을 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으로 이거 됐고 이건 됐고 이거 됐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됐든 큰 틀로 봤을 때는 실무자가 다 형 집행이 되셨어요. 근데 최종 결정권자가 여기서 나는 몰랐다라고 가는 것은 정말 지금 계시는 위치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법 앞에 나오시면 된다니까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법부를 신뢰한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네. 이번에 판결문에서 사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인 유동규입니다. 유동규가 담당한 게 중간 관리자라 하더라도 공사에서는 실질적 책임자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 편익 제공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고 3억 1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만배에게 5억을 교부받거나 428억 원의 분배를 약속받는 등의 매개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재판부가 분명히 조사를 했고 판결을 냈고 형을 내렸는데 이 사건에서 도대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이거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왜 식품위생으로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과자를 샀는데 그럼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났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최종 결정권자, 이름의 대표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성남시장이 누구셨어요? 수뇌부가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의원님? 그때 이재명 시장이었죠. 예. 근데 그분이 나는 몰랐다. 아이 그건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사실인데 나는 몰랐다로는 너무 궁색한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 억울하시죠.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몰랐다. 그럼 법 앞에 나오셔서 밝히시면 됩니다. 왜 안 나오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은 질 수 있죠. 내가 내 밑에 사람이 뭐 내 보좌관이 내 정책관이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형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뭐 재판을 받고 여기에 의한 형을 받아야 되나요? 도대체 어떤 죄를 그리고 지금 없는 죄를 자꾸 만들어서 연결을 고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지금 뭐 존중합시다. 여기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뭐 알았냐 몰랐냐 이건 사실 지금 약간 사법부의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어차피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억울하면 이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플러스 왜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배임죄 없애고 재판 중지법 지금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뭐 조희도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청문회 세우고 국감장 세우고 조리돌림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은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지금 이렇게 이번 대장동 일당의 판결이 난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대통령 재판 중지법 우리는 이것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이라고 부를게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냐. 그리고 그 배임죄에 대해서도 왜 이 배임죄만 콕 집어서 폐지하려고 하느냐. 뭐 기업적인 문제 뭐 친기업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게 문제라면 일부 수정을 하면 될 일이지 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지금 재판부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배임죄 없어지면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국정안전법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특정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불소추는 저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국민의힘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
외환의 죄를 하지 않았다면 한숨을 당연히 푸셨어. 형사상 소출이 되지 않아야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기는 모든 그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했잖아요. 내란해서 재판받은 거잖아요. 내란했잖아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네, 그렇게 다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은 구별을 할 말씀이신데.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국정을 안정하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법조인이셨잖아요. 어찌됐든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셔서 앞으로 이걸 제도 개선으로 개혁으로 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내가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사업이 내 밑에서 다 애들이 해버렸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저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더 목소리 내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 앞으로 공공개발은 모든 거 다 회의로 공개, 전면 공개. 그다음에 사업 절차 투명성 강화, 더 강화. 왜 나도 몰랐다. 시장이 나도 모르게 아래에서 다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다. 투명성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최종 승인권자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명문화 하자.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 시켜서 지금 다른 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계시는 그분들도 이러이러하니 억울한 일이 있겠다. 그러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개혁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예, 치고 말씀하신 나가시는 게 거는, 예, 답이지. 그 부분도 지금처럼 공감합니다. 아무 네네.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형법 사법으로 접근하느냐.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재판 중이던 대통령을 그렇죠. 받아본 적이 말이 없어서 네. 지금 갑자기 헌법 84조가 논란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국민들이 그 헌법 다 찾아줘.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오시면 돼요. 의원님들 보좌진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도와주는 법제처 많으시잖아요. 인력들. 그런 분들에게 말을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공공개발에 대한 투명성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업 결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채권자의 책임 명문화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자꾸 네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여야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엎지른 사람에 대해서 질책도 필요하고요. 향후에 컵이 안 넘어가게 하게끔 저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게 논의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그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뭐 잘 모르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의해서 지금 1심 선고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주요 피의자들이 지금 다 중형이 선고된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재판 중지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선고를 받지 않죠. 중재가 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에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재판 중지법에 의해서 중재가 됐기 때문에 선고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뭐 이제 그냥 뭐 1심 선고를 뭐 형을 그 중형을 받든 말든 이게 뭔 상관이 하고 그냥 쌩깔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민주당에서 이게 재판중지법을 또 이게 국정안전법으로 바꾸고 이걸 계속 이게 약간 실드 치려고 하는 액션이 나오냐?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한 거지.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시장 시절에 뭐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왜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시들 치는 것 같은 액션을 계속 하냐 여기에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탓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 같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우산장수 아들, 집신장수 아들. 비가 많이 오면 누가 걱정되고 비가 안 오면 누가 걱정되고 그게 지도자의 마음인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도는 공공개발 그리고 또 시민이익의 환수였고요. 유동규 그 일당의 그 의도는 사실은 사익 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어떤 이런 형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 다 싸잡아서 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그런 구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너무 좀 뭐랄까 변명 아닌 변명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자니까요. 단순하게 보면 어찌됐든 직접 해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근데 그걸 면피를 하시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민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왜 이렇게 실드를 치냐라는 실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을 때 재판 중지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지된 것은 아니고 그 헌법 84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구나. 그 헌법 84조 역시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 상황에서 이제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어쨌든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지금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배임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모든 거에 지금 배임죄가 걸려 있거든요. 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 또 실드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아니 죄가 없다고 해놓고 왜 자꾸 저렇게 실드를 굳이 2겹 3겹 치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서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재판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시선이 이런 겁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받고 없다면 당당하게 하고 근데 왜 자꾸 실드 치냐 이것인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단순히 그거예요. 예.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럼 앞으로 1심 선고가 됐으니까 요것도 이제 뭐 항소하고 2심 가고 뭐 그렇습니까? 뭐 그런 절차들이 이제 법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하고 사실은 이번 결과가 나온 재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재명 그 지금 당시에 성남시장이 그게 포함되지 않은 재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는데 판결문에 그렇죠. 이재명 이름이 38번인가 9번 나왔대요.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냥 책임 주체 명확성, 명확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국민 타령하는 민주당 국민은 그냥 깔끔하게 법으로 판단해서 끝나길 바란다. 지겹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재판의 결과를 보고 이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간단하게 위원장 얘기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이 버티다가 사과를 했죠. 최 위원장의 사과,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죄송하다라는 말에 그렇게 다들 공감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이제 뭐 사퇴할 가능성은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장혜찬 의원한테. 약간 라인에 의해서 사퇴할 의견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퇴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얘기로서는 이제 최민희 가방위원장에 대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어떤 사태라든지 방송 3법 이제 처리 뭐 이제 굵직한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민희를 버리는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위원장이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싸고 버리지는 못하고 이런 국면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1일 1미니 매일매일 뭐 이슈를 만들어냈어요. 양자 역학이라든지 무슨 세포, 암세포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 국감이 결국은 최민희 국감이 돼버리고 모든 이슈가 묻히고 본인은 사퇴하지 않고 그리고 남은 것은 뇌물죄, 김연아법 거의 국회의원직도 지금 내려놓아야 될 정도의 어떤 갑질과 어떤 이제 법 위반 소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께서는 왜 굳이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렀냐라는 거였잖아요. 핵심은. 근데 본인께서는 사실 그 처음 청첩장에 카드 결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청첩장을 돌리고 또 그 화환도 요청 안 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피감 기간에 화환 달라고 얘기 다 했어요. 공문 다 보내고 이런 거짓말 드러났죠. 그리고 알고 보니 결혼도 그때가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2024년 8월에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왜 결혼은 예전에 해놓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세레모니를 굳이 지금 했냐. 뭐 이런 의문들이 연속되면서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제가 봤을 땐 관계에 의해서 또 사퇴를 안 할 수도 있고 좀 입에 담기 너무 민망한 지금 그런데. 이 사항이거든요. 네. 역대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논란에 휩쓸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러울 일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어찌됐든 상임위원장으로서 신뢰라든지 리더십의 훼손은 온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리.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절차나 규범이나 모든 위반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이.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당내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영향력이 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저는 그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더 기울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얼마 전에 TV에서 그 국힘에서 이렇게 노트북에 붙여놓던 용지를 네. 다 떼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 그거 함께 떼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그 똥 네가 치워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도 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권리욕이 강하실까? 이제는 적당히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딸까지 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국힘의 조땡진 의원님 네. 실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뭐 이런저런 또 대변을 했는데 저는 그것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과연 딸이 쓴 글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또 본인이 지금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본인이 누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사퇴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 난 참 그게 궁금해요. 이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희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벌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국민들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의금 받은 거 다시 돌려주는 거 당연히 했지만 또 그 외의 것들도 또 계속 사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인생을 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글을 써서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업이 되면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난 참 이렇게 답답합니다. 저는 그게 그 가치관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버럭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성장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진짜 뭔가 이건 진짜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는 대선 때 이렇게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몰랐어요. 저희 대선 때 우리 당에 계시는 네네. 모 우리 인사님께서도 예. 자식 결혼식 있으셨는데 저는 굉장히 비교가 됐어요. 정말 그분은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를 잡았던 거였고 굉장히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연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안 알렸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그런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니 본인이 이거 조기 대선을 만드신 분도 아닌데 자식의 경사에 그러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타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자녀 결혼식 있으시다고 했지. 이렇게까지 대외적으로 그냥 뿌리듯이 이삭 뿌리듯이 쫙 뿌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카드 결제까지 하신 거잖아요. 수금했죠. 수금. 그렇지. 그러면 돌려주기 위해서 받았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의 이력을 좀 봤어요.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셨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교육을 다 받으셨나? 라고 할 정도의 의구심이 좀 들었었거든요. 정말이요. 어떻게 그리고 본인의 그런 행위에 자식들이 상처받을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한데 이번에 논란 속에서 최민희 위원장 몇 번 울었어요. 네. 딴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사퇴 안 하시면요. 더울 일이 있어요. 지금 따님 파고파면 더 팔 더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있어요, 지금 이분이 따님이 국회 인턴 네, 인턴으로 인턴에다 했다는 7급까지 건데 가셨어요. 네. 7급까지. 근데 이제 있구나. 뭐 국민의힘 뭐 조혜진 의원실에 조혜진, 있었다. 근데 네, 이게 뭐 서로 7급인데. 친하기 때문에 품앗이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이렇게 정치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구 있었습니까? 이춘석 법사위원장 문제 있어서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문제가 지금 불거졌으니까 빨리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 네. 자식을 위해서도. 저기 그 최민희 위원장의 따님이랑 뭐 전화 통화 됩니까? 따님을 제가 뵌 적은 있고요. 있어요? 네네. 네. 그 제가 과거에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때 시장 선거를 한번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 지금 지역구에 네. 원래 시장으로 나가신 남양주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여성 그 지자체장들 이제 지원 유세를 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가서 아마 그때 따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도 계셨고 뭐 인사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저 당사자죠.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이름으로 저는 제 결혼식이니까 제가 로그인을 했고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결혼은 아마 작년에 했다고 뭐 SNS에 올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혼인 신고를 작년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식은 이제 1년 뒤에 한 거죠. 근데 뭐 식은 뭐 언제 해도 뭐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민희 의원이 뭐 악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결혼이라는 그 웨딩이라는 곳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국회가 어떻게 보면 법과 질서 이런 거를 상징하는 곳이고 결혼이라는 건 헌신과 책임 이런 거를 또 상징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만큼의 조금 더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식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적인 행사죠.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할 때는 공적인 마인드를 해야 한다. 특히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이제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화환이 있으면 합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그런 위치였다고 하면 아마 결혼식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정신없어서 국감 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자녀한테 말할 것 같긴 해요. 조금 엄마 좀 시간 있을 때 그때 같이 하자, 같이 준비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국회에서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청첩장에 기입할 것 같아요. 뭐 화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든지 특히 뭐 축의금을 받을 때에도 뭐 그 당시에 축의금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법을 지켜야 하니까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해서 해주시라. 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니 이제 뭐 침묵으로 버티는 것보다는 낫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의원들 또 뭐 의원들 자녀들의 결혼식에 대한 어떤 한 기준이 좀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사실 우상호 의원님 자녀분도 결혼식을 하셨고요. 보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님 자녀분도 또 뭐 최근에 또 결혼식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혼식 또한도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부부의 결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족과 가족의 결합 또 부모님의 어떤 지인분들도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그런 좀 세레모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이상은 축의금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란법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지금의 김영란법은 어떤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이해 충돌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감이란 게 왜 그러냐면 피감 기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도를 함에 있어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민희 위원장이란 분이 예전에 더 센 김영란법을 발의했던 장본인입니다. 더 센 김영란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받지 말자라고 했던 분이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그 피감 기관들에게 하한 달라고 다 돌리고 공문 돌리고 축의금 100만 원 이상 받고 그리고 받고 돌려주고 괜찮다? 그러면 김영란법이란 게 왜 있습니까? 다 우리가 받고 논란이 되면 돌려주면 그만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결혼식 공직자들의 결혼식은 대다수가 숨기는 것이 관례였어요. 우리 그 김문수 대통령 전 후보의 따님 결혼식 딱 하나 있는 고명딸인데 그 딸 결혼식 그냥 중국집에서 가족들끼리 했어요. 얼마 전에 김진태 지사님 아들 결혼식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죠. 이재명 대통령 아들 지난 6월에 결혼했죠. 계좌번호 다 있는 청첩장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건 무슨 수금하는 것 아니냐, 무슨 출판 기념회 의원들이 돈 걷듯이 결혼식에 마치 돈 걷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말씀 몰라서 여쭙는데 의원들 국회의원님들도 교육 받습니까? 뭐 어떤 교육? 뭐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 그걸 받으면 네네. 정말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도 뉴스 제가 여기 오다 보고 들으니까 광주광역시에서도 모 의원이 돌잔치를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셔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은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부자간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예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뭐 억소리가 날 정도의 예식비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정말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게 좀 퇴색될까 봐 좀 걱정도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그 기초의원님들이나 또 저 광역 의원님들도 보면 직원들 청첩장까지 다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상에 다 갖다 놔요. 급여의 진짜 3분의 2가 애경사비로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부터 좀 근절이 돼서 이렇게 좀 이번 기회에 규제가 좀
하나 정도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 부분은 이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좀 네네.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지기관이 지금 예식장이 2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내와 실외 그 사랑채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지금 소통가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더 어두웠고 2층이었잖아. 비좁고. 근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좀 활용할 수 있대. 이 건으로 인해서 거기가 뭐 폐쇄된다던가 또 이용을 못하게 된다든가 어떤 그 이용에 있어서 또 다른 또 규제를 만든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단 어찌됐든 규정과 위반을 다 한 위원장이 조용히 사퇴하시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 저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렸고 향후에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가 가면 되는 것이지 계속 털리면 여기 사두는 무슨 죄입니까? 이거 동네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좀 네네. 빨리 본인이 내 스스로 제 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본인이 본인 기득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본인 스스로 다 내려놓으면 가와 만사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결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고 그쵸. 어떻게 보면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긴 한데 이런 순간에 아마 최민희 의원이 제가 봤을 땐 악의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악의가 하지만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진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맞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해찬 대표님도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은혜야, 네가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생각해.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그냥 바로 사과를 했으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잘못이 있을 때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이것은 정당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출마를 할 수 없어요. 그 교육 이수 허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도덕 교육 이런 것들을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경조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장례식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결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와 시간, 장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교육 프로그램도 하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정은혜 의원 정말 말 길게 많이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 궁금하네요. 사퇴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또 뭐 법사위 내부의 사정 그리고 또 정당의 상황들 다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처벌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뭐가 됐든 뇌물죄예요. 김영란법 위반이라니까요. 예, 네. 뭐가 됐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결혼을 그러니까 자녀분들 결혼을 시킬 때 꼭 사회는 개그맨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예. 축가는 누가 합니까? 축가는 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사회는 개그맨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 내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의도몰에서 여러분들 지금 철입니다. 햇 과메기 이제 첫 과메기를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5,900원에 무료 배송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고요. 양이 적지 않습니다. 10마리. 그러니까 저희가 반으로 쪼개면 20쪽이 나오거든요. 요 많은 약간 묵직한 느낌의 과메기 양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햇 과메기 지금 먹어야 여러분들 겨울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다. 생선의 기름기를 지금 여러분들 섭취를 해야 겨울이 따뜻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메기 추천드립니다. 35,900원은 여러분들 모시고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저희 여의도 너머 TV가 성장을 더 할 수 있고 지금 구독자가 지금 4만이 지금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4만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당연히 뭐 4만 되겠지만 좀 더 빨리 해서 5만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의도 몰에 여러분들 이거 과메기 구입하실 때 회원 가입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과메기를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저기 회원들끼리 또 이벤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혜택 드릴 때 여러분들 좋은 혜택 받아가시라고 이벤트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 여성 세 분 저의 길을 많이 빨아가 주셔서 오늘 컨디션 되게 좋겠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